5월달 세포분열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드려요. 세포분열기는 5월달은 양분 전환기를 같이 세포분열기에 이 수분 수정되고 난 다음에 세포가 분열되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대과일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포가 분열되는 요 에너지는 뭘까요? 이 에너지. 이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량분이에요. 그 시점에서 5월달 이 양분 전환기가 5월 한 25일 정도쯤 될 텐데 그때는 이미 막 신초가 굉장히 막 많이 자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신초가 그 동화 양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몸을 지탱하기에 또 바쁜 시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그 열매에다 주고 세포 분열을 하는 데까지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야. 영양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점까지 저장 양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저장 양분이 충분하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장 양분을 충분히 양분 전환기까지 이용하는데 유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내 적화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양분 전환기 전후쯤 했을 때 이때부터는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그 다음이에요. 그때까지의 그 이파리가 나온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는 이 열매로 보내지 못했지만 양분을 열매나 다른 부위로 보내지 못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 생성되는 에너지가 거의가 다 열매로 보내진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경액기잖아요. 6월달 경액기. 이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영양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때 우리 열매가 무조건 좋으냐? 그건 아니잖아요. 경액기는 경액기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점도 우리가 그 시점 관리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 도장성 가지가 눈에 띄는 도장성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적심하고 신초 관리를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이에요. 양분 전환기. 이 시점이 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역과비도 생각하는 기준점이 이 시점이에요. 양분 전환기. 이 시점에 족생종 같은 경우는 한 20여, 20엽보다 더 많아지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요. 도장성 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20엽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면, 많이 있다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중생종, 만생종 25, 30 이렇게 우리가 확보해야 될 EP 이 정도인데 이거를 기점으로 할 수 있는 게 양분 전환기다. 그 기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누가 봐도 도장지예요, 그죠? 네, 도장지. 지금 이 전체를 보면 도장지가 쭉쭉쭉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 관리를 조금 한 나무인 것 같아요. 이런 도장성 가지를 그대로 다 두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조금 더 우리는 좀 더 이게 이제 조선종 같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중만생종이라고 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요런 그 도장성 가지를 적심을 할 때 적심을 할 때 모든 도장성 가지를 다 적심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적심하는 건 아닌데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 과원 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그 비율을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가게 지금 요 상황보다는 조금 더 적심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떠세요? 이건 도장지예요, 결과지예요? 지금 여기에는 요 열매도 있어요. 열매도 있는데 이 열매가 제대로 성장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숭아를 만들어서 수확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예, 이게 너무 많죠, 그죠? 예, 너무 많아요. 도장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본 것처럼 뚜렷한 도장성 가지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지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상단부는 잘라줘야 되겠죠? 손나부 아니 상단부. 네, 상단부. 가운데. 예, 예. 이렇게
자르실까요? 연지식으로 적게도 되고요. 염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오시던 어떤 그 방법 다 맞을 거예요. 염지를 하셔도 되고 그 대신 중요한 거는 맨 위에 이제 올라가는 이거는 그대로 두고 그죠? 예, 그대로 두고 복잡해지는 걸 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염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적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그 다음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모습을 내가 이걸 아예 기부부터 딱 땄을 때의 모습과 싹 따버리면 또 이제 어떻게 성장할 거에 대한 성장하느냐에 대한 그림을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되고 요걸 이제 이렇게 적심을 딱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성장해 나올 건지에 대한 그 부분 생각하셔야 된다. 그죠? 머릿속에 있으시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과원 실적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돼요. 꼭 다른 사람이 적심한다고 해서 내가 같이 적심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되도록이면 이걸 기부부터 완전히 처음 이게 이만큼 자랐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따내는 것보다는 염지나 적심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요거 적심한 거예요, 그죠? 적심한 건데 이렇게 적심할 때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 쉽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했을 때 도장성 가지가 눈에 확 띄니까 이건 분명히 도장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위에가 진짜 야들야들할 때 똑 따면 따기는 좋죠. 그러면 여기서 신초가 잘 나오던가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좀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너무 이제 부드럽게 어린 저거에서 이게 적심을 해버리면 여기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제 경험인데 여러분들은 경험 없으세요? 적심 안 하시나?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다고 이게 또 너무 크면 이건 적심이 아니고 절단이에요, 그죠? 절단이 되니까 또 안 되고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요거는 위치예요. 모양은 좀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주름 잡힌 열매 남기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지금 얘는 봉지 싸기는 좋죠. 봉지 싸기는 좋은데 지금 요 모습은 얘보다는 얘가 작고 주름도 안 보인다. 이 사진상으로는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선남 쪽에 있는 열매를 둬야 될지 아니면 요 조금 이렇게 봉지 싸기 좋은 잎이 하나도 없는 거기를 둬야 될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다 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단가지예요, 그죠? 단가지, 짧은 단가지. 짧은 단가지는 되도록이면 요 잎하고 가까이에 두는 게 좋지, 그죠? 가까이에 두는 게 좋아요. 지금 요거는 단가지가 아니고 중장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 신초가 이렇게 나오니까 잎눈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편하게 싸셔도 돼요. 지금 여기처럼 이파리 없는 여기 일부러 요걸 잎을 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따실 때 제가 아까도 기왕에 성장한 잎은 되도록이면 따는 것보다는 염지나 적심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요 봉지 쌀 때도 이 여기다가 이걸 따시고 이걸 싸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이걸 따시고 이걸 싸시는 분들 계시는데 봉지 싸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어려운 면은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는 안 하셔도 되겠다. 도리어 이파리 하나도 없는 이런 데 있는 지에 있는 열매를 선택해도 상관없다. 중장가지일 경우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열매는 다 탐스러우세요? 어떠세요? 제가 사진을 찍기는 탐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다 찍었는데 우리가 이 시기에 탐스러운 열매의 기준은 뭐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얼마나 길쭉하냐가 네. 쭈글쭈글함이 많은 거예요, 그죠? 네. 쭈글쭈글함이 많은 거예요. 동그란 건 아니고
아시죠? 지금 이 시기에 요거 이제 씨앗이 있고 요게 이제 굳어지면서 핵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말랑말랑하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 핵이 두 쪽인지 하나인지 이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는데 이게 이제 이 물기가 말라지면서 핵이 두 쪽이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저온의 이유에서든 저장 강분 부족의 이유에서든 이게 이런 형태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경액기에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2차 성장가지라는 거 아시죠? 이거 여기에 열매 이렇게 다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고품질 복숭아 생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참 어려워요. 어렵고 이게 이제 중간에 잎이 있는 중장가지의 모습을 띄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모습에서는 뭐 착과시킬 그 결과지가 없다고 치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착과를 시키셔야겠지만 이거를 목표로 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요것도 단가지예요, 그죠? 이것도 단가지고 이것도 단가지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긴 단가지성이고 이것도 단가지성이에요. 우리가 요 중간에 잎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 이거 전부 다 열매로 적과를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조생종 같은 경우에 전부 핵칼이 날 거다. 전부 핵칼. 근데 이거를 정례를 하고 이 기부 쪽 정례를 하고 나머지 부분 뒷면 쪽 이걸 적화를 한다고 치면 조생종이다 하더라도 핵칼 비율을 확실히 줄일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복숭아는 생리적 낙과가 있어요, 그죠?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생리적 낙과의 최종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의 그 기상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6월달 전에는 우리가 구분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제가 2018년 5월 21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어떠세요? 이게 전부 다 문제 있는 복숭아라는 거 느껴지세요? 이거 잘 못 느끼실걸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진을 자꾸 보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정상적인 게 없어요. 이 사진이 없네. 이게 뭔가면 이 안을 잘라보면요. 핵이 전부 다 새카매요. 씨앗이 핵이 아니라 씨앗이 다 새카매요. 그 새카매진 이유가 뭘까요? 꽃은 폈고 열매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말은 수분은 되고 수정도 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씨앗이 새카맸다. 그러면 결국 그 씨앗이 제대로 성장을 못했다는 말인 거죠. 그렇게 씨앗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저온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제일 하기 좋은 말로 이제 저온 그 비율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저온도 있고 또 양분 경합이 있어요. 양분 경합. 뭔가 하면 신초 성장이 너무 이렇게 우거져 버리면 너무 이렇게 성장을 해버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싶어요. 요거는 이제 봉지 싸는 건데 이거 두 그림에서 좀 다른 거 느껴지세요? 요게 이제 꼭지가 좀 길다 보니까 사과나 배 싸듯이 쌌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싸는 거잖아요. 최근에 보면 이 봉지 싸는 게 좀 허술해서 그런지 봉지 안에다가 특히 이제 순나방, 심신나방 열매의 피해가 많다는 거 좀 느끼세요? 저는 이 봉지 싸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봉지 싸는 거를 조금 좀 더 이제 잘 갈무리를 좀 잘 하시면 우리가 봉지를 싸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사실은 순나방, 심신나방 때문이에요. 순나방, 심신나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봉지를 쌌는데 지금 그 봉지 싸는
그거 효과가 무색해지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그 이유가 저는 요런 형태를 했을 때 요 갈무리가 좀 이렇게 허석해져 버리면 요 사이로 해충 피해가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지가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요, 아니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우리 복숭아는 사과나 배처럼 이렇게 싸시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이거 꼭지 흔들립니다. 꼭지 흔들려요. 그래서 요렇게 싸시는 분, 뭐 이렇게 싸가지고 내가 잘 수확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요 부분도 좀 꼭지 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관행적인 어떤 뭐 그런 부분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세균구멍병이잖아요. 세균구멍병인데 초기에 세균구멍병 관련해 가지고는 계절적인 해마다의 특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 저 위쪽으로는 세균구멍병이 조금 심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좀 많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세균구멍병. 약간의 그 해마다의 좀 차이는 있는데 이 세균구멍병 병원균 자체는 우리 과원에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 그런 병원균이다. 세균구멍병만이 아니라 뭐 회상병이나 다른 병도 마찬가지 같아요. 근데 그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환경이 조성이 되면 그만큼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적절히 그 대응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막을 수가 있는데, 이 세균구멍병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 위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거의 매년 문제시 되는 병 중에 하나가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그 방풍벽이라든지 이런 그 바람을 차단하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하면 굉장히 이 방제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 역시도 저는 이 세균구멍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람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요,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질소질 과잉. 질소질 과잉이 있을 때, 과잉이 있을 때 세균구멍병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병해충 방제 약제의 특성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알칼리성 약제와 혼용하거나 일주일 이내에 근접 살포할 경우 약효가 저하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농약이 의외로 많아요. 아까 그 응애약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희석 후 바로 살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은 농약도 많아요. 그래서 오전에 희석해가지고 뭐 비가 온다든지 뭐 해가지고 오후에 쳐도 되냐 안 되냐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 계신데 될까요 안 될까요? 오전에 아침에 보통 우리가 아침에 그 방제하려고 하시면 몇 시에 방제하시나요? 오전이라 그러면 제가 교육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시기마다 오전에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한여름에 우리 복숭아에서 6월달, 7월달에 오전은 7시 전이에요. 그죠? 7시 전. 그러니까 7시쯤에 약을 타놨다가 비가 왔어요. 오후 한 5시, 6시 그때 약 치실래? 못 치잖아요. 못 치셔요. 그때 치면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럼 또 어차피 한 7시 지나서 치실 거 아니에요. 12시간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약효가 어떻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침투 유행성이 없으므로 이 표면 충분히 뿌려주십시오. 침투 유행성이 없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아까 이제 이게 이제 대부분 응애약이에요. 응애약이 이 침투 유행성이 없는데 묻어야 약에 맞아야 죽어요. 침투 유행성이 있는 건 진딧물약 같은 경우는 침투 유행성, 침달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 침달성이라고 약이 맞고 그 뒷면까지도 약성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진딧물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침투행성 같은 경우는 뒷면만 가는 게 아니라 상하 좌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약효가.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약을 사용할 때는 충분히 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통이 다른 약제와 교살포한다. 지금 계통이 다른 약제만이 아니죠. 지금은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쓰잖아요. 그죠? 계통이 다른 약에다가 작용기작이 다른 약까지. 그 다음에 전 이거 의외로 이렇게 간과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기능성 전착제와 혼용 금지. 기능성 전착제가 뭐예요? 기능성 전착제. 일반 전착제도 다 기능성이 있잖아요. 다 기능성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착제하고 같이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의외로 전착제하고 같이 섞지 말라는 약이 델란이라는 약 여러분 많이 아시죠? 예. 델란이 이런 주의 문구가 있어요. 주의 문구가 있는. 그리고 저는 전착제가 살충제용 따로 있고 살균제용 따로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그 우리 농약 그 사용 지침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살충제에 특유화된 전착제가 있고 살균제에 특유화된 전착제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실 필요 있겠죠, 그죠? 이거는 전착제에 쓰여 있어요. 쓰여 있어요. 다음은 6월달 경액기인데요. 저는 이 경액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경액기 기점에 있어서 경액기는 경액기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 쉽게 말해서 요 시기를 우리가 경액기라고 하는데 조생종은 거의 없고 중생종, 만생종에서의 문제예요. 경액기는 핵이 단단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조생종은 핵이 단단해지는 시기가 없느냐? 없는 거 아니에요. 조생종이 핵이 단단해지지 않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경액기가 없다는 말은 그 핵이 단단해지면서 두 개의 핵이 합쳐지는데 그 치유가 되는 시기가 짧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조생종은. 근데 중생종, 만생종은 그 치유되는 시기가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조생종은 그 치유되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열매가 커지는 그 곡선이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 중생종, 만생종은 열매가 커지는 시기가 주춤하는 시기야. 이 시기다. 그래서 이 주춤함을 가져가야 돼요. 이 주춤함을 가져가지 않고 계속 큰다? 그건 백발백중백간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수학적 낙과로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경액기는 경액기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쉬운 거가 있죠. 이때 비가 많이 온다든지 경액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우리 과원에 제가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원은 영양분이 많다고. 나는 관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경액기 들어서 관수를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비가 많이 오면 관수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관수가 한 것보다 더 큰 효과로 물을 주기 때문에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액기 때 커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 그 기상을 보면 경액기 때문에요.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와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장이 옆집 과원보다 우리 같은 품종인데 우리 게 더 큰다? 조생종 말고 중반생종이요. 더 큰다, 커간다? 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과를 일찍 해야 될 거예요? 적과를 늦게 해야 될까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요. 적과를 늦게 하셔야 돼요. 착과를 많이 시켜야 되고요. 적게 시켜야 돼요. 착과 많이 시켜야 돼요. 신초를 많이 남겨야 돼요. 적게 남겨야 돼요. 많이 남기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세요? 경액기를 경액기답게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이게 이제 경액기에 이제는 뚜렷하게 나타나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얘는 전부 다 같이 있는 저거에서 얘는 이렇게 속이 씨앗이 새까매져요. 졌어요. 얘는 잘라보면 씨앗이 괜찮아요. 똑같은 환경에 놓여 뜨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음보다도 저장양분을 더 강조한 이유가 이거예요.
물론 저온이에요. 저온이 제일 커요. 제일 큰데 아니 얘네들 중에서 얘네들만 왜 있고 얘네들만 해? 얘는 저온 안 받았을까? 저온을 받아도요. 저온을 건드리는 힘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정례 적화 이야기를 한 번 더 제가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 정례로 했더라면 요런 놈 한두 개 더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걸 우리가 다 가져왔기 때문에 요 하나만 이렇게 달랑 남았는데 여기에 어차피 여기에는 우리가 착과를 안 시킬 거 정례를 했더라면 아니 적화라도 했더라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더 생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죠?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요 사진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새까맣게 전부 다 빼는 거예요. 5월 20일 날 아까 그 사진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치에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뭐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쭉 있지만 저는 이거 단순하게 그냥 저온이 제일 큰 요인이긴 하지만 저온만은 아니다. 저장양분의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도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보신 것도 헷갈리고 달라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헷갈리긴 하면 정상적으로 요 안에 씨앗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나무 있네? 없구나.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봉지를 이 나무도 굉장히 좀 일찍 싸시더라고요. 일찍 싸시는데 저온이 좀 있는 해에는 봉지를 일찍 싸면 돼야 안 돼요? 저장양분 이용에 있어서의 그 효율성이 좀 의심되는 해에는 봉지를 일찍 싸면 될까요? 아닐까요? 안 돼요. 예. 우리가 이제 봉지를 예전에 교과서적인 이야기로는 우리가 6월달에 봉지를 싸라고 그랬거든요. 6월달에 봉지 싸는데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6월달에 봉지 싸면 안 될 거예요. 순나방이 언제 발생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봉지 싸는 가장 큰 이유가 병해충이었잖아요. 순나방이라든지 세균구멍병이라든지 회성병이라든지 이런 병원균이 언제 나오는데 굉장히 일찍 나오잖아요. 좀 일찍 나와요. 그래서 예전처럼 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당길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당기긴 당겨야 돼요. 당겨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당기면 안 된다. 5월 15일 아까 우리 이제 본 사진이 5월 21일이었잖아. 이거 5월 21일 날 이 모습만 가지고 100% 확실히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르겠죠, 그죠? 나무는 한 5월 15일쯤 될 것 같아요. 5월 15일의 모습 가지고 확신할 수 없다. 봉지 싸는 걸 확신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 1차, 2차 생정학과 다 끝나고 어떤 거 보면 수확 직전인데 봉지 쌀 때 크기 그대로 갖고 있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봉지 싸는 시기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열과지 그죠? 헤칼이 아니라 열과예요. 과피가 터지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제 이 열과는 전적으로 수분입니다. 수분이 너무 급격하게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물다가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뭐 이랬을 때 평소에 관수를 안 하던 그런 과원에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착과량을 너무 이제 적게 가져갈 때 또 이제 이 열과가 이렇게 발생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려는 거면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생리장애와 해충의 피해가 있거든요. 보이세요? 요 시퍼르둥둥한 요 모습 생리장애, 해칼의 모습이고요. 핵이 갈라져서 해칼에서 수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시퍼르둥둥한 거고. 여러분 요거는 보이세요? 이걸 배설물처럼 안 보이세요? 순나방이 순나방 배설물. 네. 순나방 배설물. 그러니까 요렇게 발생하는 시기가 점점 당겨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뭐예요? 요것도 배설물이잖아요. 요거 분명히 요 꼭지 있는 요 부분에서 이거 봉지 싼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그 봉지 갈무리를 잘 못해서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아, 여기 있네. 요 뒤에는 봉지 싼 것처럼 보이지, 그죠? 네, 요것만 제가 벗겨본 건데, 요 봉지 싼 거예요. 봉지 싼 건데, 요 부분이 이렇게, 이거는 분명히 봉지 쌀 때 갈무리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사실은 요 꼭지 빠진 설명도, 모습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살짝 스친 것 같아요. 심신나방 피해를 이야기한 거예요. 순나방 피해는 순나방은 이게 이 배설물이 바깥으로 보이고요. 심신나방은 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외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순나방 피해잖아요, 그죠? 생육 초기의 순나방 피해는 신초 끝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요. 생육 후기에 열매 다 따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신초 끝이에요, 그죠? 신초 끝에 그러면 이 신초 끝이 이렇게 성장하는 신초 끝을 없애면 순나방 피해가 없겠죠. 그다가 신초 끝을 전부 다 적심할래? 그렇게 적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전부 다 멎어야 돼. 먹게끔. 신초 이 성장하는 모습이 없게끔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가을 전장할 그 무렵에는 생육기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없어야 된다. 그러면 순나방 피해 없어요. 근데 생육 초기에는 있잖아요. 생육 초기에는 이 신초 없앨 수는 없잖아요. 신초 전개가 막 빨리 돼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한번 이 얼을 딱 먹은 순나방의 피해를 이렇게 딱 본 신초는 다시 성장해야 되잖아요. 2차 성장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얘의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딱 먹으면 우리가 이제 그 결과지나 모든 신초를 딱 자르면 잘랐을 때에 남겨진 그 가지들 있잖아요. 그 남겨진 가지들의 그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형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성질이 달라지는 거. 제일 먼저 단단해지잖아요. 자르면 굳어져 버리잖아요. 이 안이 굳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이 밑에 어떤 결과지가 있는데 그 결과지에 착과시켜 놓은 열매의 위치를 생각할 때 얘가 컸을 때 어느 정도 컸을 때 나무가 결과지가 조금 약간 처지기를 바라고 착과 위치를 결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순나방 피해가 초기에 순나방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결과지가 단단해져 버리니까 굳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유기화학 농약으로 적기에 방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제를 하시고 그리고 또 초기에 우리가 이제 개화기라든지 세포 분열기라든지 이런 때는 좀 유기화학 농약을 쓰기가 좀 불안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 뭔지 아시나요? 요것도 교미교란제예요. 밴드 타입 그 교미교란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교미교란제가 상당히 다양한 소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교미교란제 아까 보신 것처럼 교미교란제라든지 노린제 트랩이라든지 그런 거를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기구 소재들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요거 뭐 여기도 마찬가지걸요. 요 가세나게 매미충이잖아요. 요거 가세나게 매미충인데 지금 시점에 제가 왜 이걸 할까요? 지금 우리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6월달이에요. 6월달 경획기. 네, 경획기 이야기하는데 가세나게 매미충이 지금은 요 모습이죠. 네, 이 모습일 거예요. 결과제를 이렇게 알을 놓고. 요거는 8월달, 9월달의 모습이었을 거고 지금은 요 모습인데 얘 이 성충이요. 요런 알을 낳는데 요 알에서 알에서 부화하는 시기가 6월달이에요. 5월 말 이쪽 지역은 5월 말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5월 말. 네. 그래서 그 시점에 처음 부화해가지고
부화했을 때 그때 방제 적기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알 놓기 전에 8월 말이라든지 9월 초 그때 또 이제 방제 적기다. 갈색나무 매미충은 방제 적기가 그렇게 2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뭐처럼 보이세요? 네,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근데 미국 선녀벌레는 좀 이 양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갈색날개 매미충 없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미국 선녀벌레는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렇더라고요. 요것도 요거는 이제 그 갈색날개 매미충보다는 조금 한 보름 정도 늦게 이제 부화를 하고, 월동할 때 그 결과지에다가 알을 넣거나 이러진 않고 땅에다가 알을 넣는 것 같은데, 요거 역시도 갈색날개 매미충에 준해서 방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